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오늘 진짜 치가 떨리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도 참변입니다. 제가 항일 무장투쟁을 다루다 보니 아니 무슨 항일 무장투쟁 이야기에 간도 참변이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봉오동 그리고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복수극이 바로 간도에 있는 한인마을 학살 방화 사건인 간도 참변이었기 때문에 항일 무장투쟁의 강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간도 참변을 다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간도 만주에 저 위에는 북만주, 남쪽에는 남만주, 오른쪽에는 델리만주, 연해주죠. 이 남만주에 압록강 북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간도라고 하고 두만강 동북쪽을 북간도나 혹은 동간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간도 강의할 때 한 3년 전쯤에 이렇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 만주는 고구려의 발상지이기도 하지만 발해멸망하고 말갈족, 여진족, 만주족의 주 무대였고, 그 만주족이 명을 공격하고 완전히 중원까지 청나라로 만들면서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 중국인들을 지배하기 어려우니 만주에 살고 있는 만주인들은 중원로 들어오라라는 청나라의 명령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주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요. 당시 청나라 정부에서는 만주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신령스러운 땅이다, 자기 조상들의 근거지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만주 땅에 사람이 들어가 사는 걸 금합니다. 이걸 봉금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인들은 기본적으로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빈 땅 보이면 가서 씨 뿌려버리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 그런데요, 압록강 쪽으로 건너가서 살기는 쉽지가 않아. 일단 압록강은 강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압록강으로 건너가서 서간도 쪽으로 가다 보면 당시 청나라 수도 베이징하고 가깝기 때문에 왠지 청나라 눈치를 많이 봐야 할 것 같아. 그러나 진짜로 두만강은 강폭이 좁아요. 물살은 세지만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두만강이 어렸을 때는 몇 발짝 미끄러지면 바로 건너간단 말이죠. 그래서 두만강 북쪽에 굉장히 많은 우리 한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고종조차도 1902년에 간도 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해서 간도 우리 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문제는 1905년에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강제로 체결했으니까 을사늑약이라고 해도 되죠. 일제가 외교권을 빼앗아 갔잖아. 그런데 일본 아이들이 남만주 철도 부설건이라고 합니다. 안주와 봉천을 연결한다, 안봉선이라고도 하는데, 또 혹은 푸신, 탄강, 채굴건 이런 것들이 욕심났던 일제가 아니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서 간도는 청나라 땅이다라고 약속을 해줘버리니 이게 바로 1909년의 간도 협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건너가서 나름 황무지를 개간하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정착했던 한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물론 무능한 대한제국 조선 정부 때문에 이 땅이 청나라 영토가 된 것도 있지만 일본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 청나라 영토가 되면서 청나라의 눈치를 봐야 하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바로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되고 일제강점기에 접어듭니다. 1910년대 한반도에서 일제가 강제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게 토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자영농들이 토지를 강제로 일본에게 몰수당하고 분노감 때문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또 간도로 많이 건너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간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항일 정신이 굉장히 투철했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이 간도에서 홍범도 장군이 대한 독립군을 일으켰고, 이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이 봉오동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홍범도 등을 잡기 위해 일제가 몇 개 사단 병력을 투입시켰고 이게 25,000 병력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와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이 아무래도 게릴라전을 전개해야 되니 백두산 산악지역으로 후퇴했고, 그 백두산 산악지역에서 청산리라는 동네에서 백운평, 완루구, 어랑천, 천수평, 고동화 전투까지 굉장히 많은 승리를 거뒀다. 이걸 우리가 청산리 대첩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본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했겠지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본은 대규모 출병을 했는데 굉장히 먼 타 지역으로 출병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군인들은 거의 대부분 완전 군장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40km 군장을 메고 이동을 하는데 대대병력은 몇백 명이고 뭐 연대병력은 몇천 명이니까 얘네들이 이동할 때 사열씩 행군을 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한 명 내지 두 명씩 서가지고 길게 줄을 이어서 우리 독립군들을 잡으러 다니면 우리 독립군은 집신 신거나 고무신 신거나 가죽 신발 신고 그냥 총 하나 들고 자기 동네니까 뛰어서 날아다니고 몇 명 혹은 수십 명씩 움직이면서 게릴라전을 전개하고 숨어있다 총을 쏘고 후퇴한단 말이죠. 그러면 일본군은 독립군들을 잡기 위해서 에어싸지만 당연히 지리적 이점이 있었던 우리 독립군들은 새길로 빠져나가면 일본군들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총을 주고받습니다. 독립군들이 대포가 있는 것 같아. 우리도 대포를 가지고 와라. 이런 게 막 어랑천 전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여러분 독립군이 간혹 가다가 포위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독립군들이 후퇴하고 게릴라전 전개하고 도망가다가 혼자 동떨어져 가지고 어떤 마을에 숨어들기도 하겠죠. 그런 경우에 독립군들이 일본군을 향해 쏘던 총을 땅에 묻어버리고 옆에 있는 곡괭이 들고 갑자기 땅을 파면서 안녕하세요 하면 농부가 되는 거고, 어떤 독립군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내가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게, 엄마 밥 주세요 하고 밥을 먹어버리면 그 집 아들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간도에 있는 한인 마을들이 독립군의 기지 역할을 한다라고 일본군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들이 이 한인 마을을 학살 방어하자. 특히 한인 마을에 있는 남자를 다 죽이자. 남자 특히 노인네하고 어린아이까지 죽이긴 죽였지만 건장한 남자 10명을 잡아 죽이면 그 중에 한두 명은 무조건 독립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인 마을 방어와 학살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처참합니다. 임시정부 독립신문 기록이나 박은식의 독립운동 지열사 기록이나 여기저기 기록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3천 몇백 명 정도를 죽였고 엄청난 가옥을 불태우고 교회와 학교를 불태우고 식량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가축들을 불태워버리는데 일단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노인네나 어린아이나 그리고 아낙네들이죠. 그래서 일본군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그냥 과부촌이 생기는데, 저는 이 살아남은 분들이 어떻게 사셨을까? 그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모든 게 불타버렸어요. 집이건 살림살이건 가축이건 곡식은 다 불태워지고 자신들의 가족들이 죽는 걸 직접 보고서, 쉽게 이야기하면 살아남은 그 여인들과 노약자들은 굶어 죽고 얼어 죽으라고 그렇게, 여러분, 간도참변이 1920년 10월에 청사의 대첩이 있었고 그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1921년 4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게 한겨울에 자행됐단 말이죠. 저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인생이 더 고통스러웠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분노스러운데, 이게 어떻게 죽이냐면 당연히 건장한 남자들 보면 총을 쏘아 죽이기도 했겠죠. 그러나 사로잡은 경우에 총알을 아끼려고 그랬는지 일본도로 목을 베입니다. 목을 베는 것도 힘들었는지요, 진짜 여러분 기록이 다 있습니다. 작두로 목을 자르기도 합니다. 혹은 사형수들을, 그게 사형수입니까? 제가 지금 말 실수했죠. 조선인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나서 자신들의 사격 실력을 뽐내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일렬로 세워놓고 총을 쏘았을 때 사람 몇 명까지 관통하는가를 시험해 보기도 합니다. 기록에 입각하면 4명 반 관통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록들을 보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갓난아이를 공중으로 던졌다가 자신들의 그 총의 긴 칼 있죠, 그 칼로 받아내가지고 그 갓난아이의 핏물이 빠질 때까지 뱅뱅뱅. 이건 정말 증언입니다. 그래서 간도참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한인들이 고통스러웠는가, 그 이야기를 제가 말로 해봐야 여러분이 믿지도 않을 거고, 저는 자료로 보여드려야죠. 먼저 간도참변 피해 보고 내용입니다. 아마 화면에 자료가 나갈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 1920년 10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장 많이 죽였던 시기입니다. 중국 동북, 북간도, 서간도에 피살자가 3,469명이 나옵니다. 강간, 민가 전소, 학교 전소, 교회당 전소, 곡물 전소, 그리고 일본군은 사살 494명, 그 다음에 체포 707명으로 축소 보고했는데요.
일본군의 28여단 한 개 부대 기록만 봐도 한국인 민간인 학살이 500명이 넘게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전체를 이렇게까지 줄이냐고. 그 다음 태백광로 박은식 선생님. 태백광로 아시죠? 태백은 당시 빼앗긴 나라 조선을 뜻했고 그 조선만을 위해 살아가는 미친 노예라는, 그래서 제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을 태백광로라고 부릅니다. 그 태백광로이자 임시정부 2대 대통령까지 하셨던 박은식 선생님께서 독립운동 지열사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간도참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산채로 땅에 묻기도 하고 불로 태우고 가마솥에 넣어 삶았고 코를 뚫고 갈빗대를 꿰며 목을 자르고 눈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기고 허리를 자르며 사지의 못을 받고 손발을 끊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동시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부자가 한자리에 참혹한 형벌을 당하기도 했다. 남편을 죽여 그의 아내에게 보이기도 하고 아우를 죽여 형에게 보이기도 했다. 굉장히 긴 내용 중에 제가 압축해서 이렇게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박은식 선생님은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니까 또 기록이 객관적이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어떤 미국인 선교사가 실제로 간도참배를 목격하고 남긴 후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920년 10월 31일 연기가 좌우각에 낀 찰랍파위 마을에 가보았다. 사흘 전 새벽에 무장한 일본군이겠죠. 한 개 대대가 이 기독교 마을을 포위하고 남자라면 늙은이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때려 죽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붙은 집과 곡식더미에 던져버렸다. 이 상황을 울래야 울 수도 없는, 단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처와 어머니들 가운데는 땅을 긁어 손톱이 빠져버린 사람도 있었다. 3일을 태워도 끝이 없는 잿더미 속에서 한 노인의 시체가 나왔는데 몸에 총알 자국이 4군데나 있고 몸은 이미 새카맣게 타버려서 목이 쇠목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또 밤만 탄 19채 집 주위를 차례로 돌아보니 할머니와 딸들이 잿더미 속에서 타다 남은 살덩이와 부서진 뼈를 줍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신에게 기도를 드렸다. 나는 잿더미 속에서 시체를 하나 끌어내어 뿔뿔이 흩어진 사진을 정확하게 맞추어 사진을 찍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사진기를 고정시킬 수 없어 4번이나 다시 찍었다. 여러분, 이게 1920년 가을부터 21년 봄까지 행해진 일본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인 간도 참배입니다. 이 간도 참배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 당시에 중국 난징에 들어가서 중국인 30만 명 가까이를 학살했던 난징 대학살의 잔혹성을 미리 보여준 사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인데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그 가해자의 나쁜 행위들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팩트고 사실인데 최소한 이러면 우리는 분노해야 되고 그들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납작 엎드리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